오늘 준비한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은 계획의 첫 단추.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선택.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은행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네 번째, 실전 예산 흐름 파악하기. 실제로 저희 공정에서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집 짓기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부동산 정책, 아마 뉴스에서든 신문에서든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루가 좀 다르게 정책이 바뀌고 전쟁도 있고 물가 변동도 그에 따라서 막 천차만별이고 세계적으로 주식이 폭락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걸 보니까 경제 상황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진짜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관련 규제도 기사로 좀 나오는 걸 제가 받고 갈수록 대출이 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모두들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집 짓기라는 게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또 큰 용기를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속에 단순히 집이라는 이름뿐만이 집을 넘어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담은 그런 집을 실현하고 싶다는 단단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의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의지에 저희가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완공까지 꼭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골조가 정말 뚝딱뚝딱 잘 올라가는데요. 중목구조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게 뚝딱뚝딱 잘 올라가는 것처럼 공기가 정말 짧습니다. 중목구조는. 경량목구조는 보통 기간을 한 달 정도 골조를 올라가는데 잡는다면 중목구조는 골조가 다 올라가는데 3, 4일 길어도 일주일 정도 안에 골조를 모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비용 절감이 되기도 하고요. 둘째, 오차의 범위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재들은 다 공장에서 구조의 검토를 통해서 다 재단을 해오기 때문에 골조가 수직 수평이 딱 맞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적인 마감 퀄리티가 좋아지게 됩니다. 골조 같은 경우에는 딱 시공을 하게 되면 고정이 돼 있으면 제일 좋지만 결국에는 주변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도 물론이고 다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살면서 집이 뒤틀리면서 발생하는 벽지의 마감재가 조금 갈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보수로 이어질수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허가 면적이라도 실평수가 중목구조가 더 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경량목구조는 140, 14cm의 꼬운 벽체가 시공되는 반면에 중목구조는 105, 10cm 정도 되는 골조들이 벽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벽체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허가상의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쓰이는 공간은 구조가 경량목구조보다는 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기도 하죠. 네 번째, 나무의 급이 다릅니다. 일반 경량목구조에서는 그냥 구조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중목구조는 일본의 농림규격이라는 인증을 받은 검증된 구조체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강도는 물론이고 건강과 직결된 포름알데히드, 요즘 많이들 민감하시잖아요.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 그리고 함수율까지 엄격히 심사를 받은 그런 골재들을 사용해가지고 구조를 올리게 됩니다. 이 마크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스가 일본 농림규격 인증을 받은 골재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이제 자산의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단순히 골조 비용만 보면은 사실 중목구조가 경량목구조보다 한 10% 정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골조의 비용만 놓고 봤을 때인데요. 대신에 투입 원가가 높은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공 단가가 그만큼 인정이 된다든지 중목구조는 경량목구조에 비해서 특유의 그 대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큰 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창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개방감들이 감정평가 시에 고급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 준비한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끼워야 나머지 단추들도 잘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일부 세미나를 보시면서 추가 공사비도 맞고 견적서도 보는 법을 알았는데 작은 계획을 잡으려고 하니 어떻게 잡아야 할지 당연히 감이 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 부족으로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일단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놓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공사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겁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계획이 왜 실패할까요? 예산 계획에 있어서 놓치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은 비용을 예산에서 빼먹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본의 비율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충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대출 실행 순서와 타임라인을 연결하지 못한다. 즉, 공정과 이제 내가 대출을 실행을 언제 해야 될지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출을 받아야겠다까지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그 대출을 언제 받아야 될지 그런 것들은 감을 못 잡고 그냥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놓치게 되면서 이제 공사를 중간에 자금의 이슈가 생겨서 공사를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 공사를 온전히 마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실제로 사례로 접하게 되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숨은 비용의 항목, 이제 견적서상에 포함된 내용들을 1차 세미나 때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된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시공사라든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견적서상의 큰 항목들은 설명을 드리기 편하지만 세세한 내용까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거나 놓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토목비,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끌어오는 인입비,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까지 이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제 이런 숨은 비용들을 먼저 계산에 넣는 것이 예산 붕괴를 막는 첫 단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4가지의 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입공사, 그리고 두 번째, 토목부대공사, 세 번째, 세금, 수수료, 네 번째, 마지막 기타 비용입니다. 이제 이 중에 토목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견적사상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미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항목이고 오수 연결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견적사상에 보시면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자, 각종 인입 비용, 전기, 수도, 가스 인입, 그리고 취등록세, 그리고 설계 감리비, 인허가비, 이사 비용까지도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대부분 견적서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누락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토목이나 인입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단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뒤쪽의 내용에서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대신에 공사 조건이라든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꼭 상세하게 전문가들을 찾아와서 예산 상담을 받으실 때 견적 외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비용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서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본 30% 확보 필수. 내 자본의 비율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보통 최소 공사비의 30%. 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본이 이제 자금이 여유로우셔서 대출을 안 받고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지만 사실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대출의 힘을 빌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돈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으시고요. 저희가 진행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자본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진행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항상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100% 대출금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들 중에는 무조건 현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한 현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리고 왜 30%를 확보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자본이 쓰이는 곳, 내 현금이 쓰이는 곳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그리고 각종 세금, 그리고 측량, 기반시설 인입비,
그 외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은 큰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대출이 불가능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설계, 감리비 이런 것들은 인허가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진행하고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부 처리 대행을 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법적으로 허가권이면은 건축사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 비용,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세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허가 처리 후에 협의에 따라서 나오는 각종 면허세들, 그리고 수수료들, 이제 또 특이 경우로는 산이나 농지에 집을 짓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담금이 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비, 그리고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한 인입비,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꼭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또 대지의 상황 따라 이것은 통상적으로 금액 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일단 30% 정도는 꼭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30%는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심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대출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봉기님이 질문 한번 주셨는데요. 30% 계산할 때 땅값 제하고 순수 건축비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30%는 사실은 정해진 3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순수 건축비의 한 3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원활하게 공사에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한계치입니다. 30%를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혹은 그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상황에 맞춰서 자금 준비를 같이 하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질문이 답이 좀 되셨는가요? 설계 감리비는 평당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설계 감리비는 사실 건축사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정해진 금액의 요율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업체도 있고 혹은 그보다 적게 받는 업체도 있고 많이 받는 업체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설계 5% 정도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허가비랑 그리고 감리비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축사 사무소를 어디를 쓰느냐, 편하신 건축사 사무소가 있다든지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세 번째, 대출의 큰 흐름입니다. 대출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다들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출을 보통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번거로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출은 이자가 높아서 효율이 좋지 않다거나 한도가 적을 수 있다거나 한 가지의 대출만 이용하게 되면은 돈의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한 가지의 대출로 건물을 짓지 않고 최대 3개 정도의 대출을 대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3가지 대출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한번 어떤 대출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토지담보대출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 대출이라 생각하면 토지담보대출이라고 먼저 생각을 딱 하셨을 건데요. 말 그대로 땅의 가치를 보고 땅을 담보로 빌려오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자금대출. 공사가 착공되기 시작하면서 갈아타게 되는 대출인데 이제 한 번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초가 됐을 때, 골조가 올라갔을 때, 내외장재가 붙었을 때 이런 것들이 공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급해주는 대출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담보대출입니다. 이 담보대출은 완공 후에 감정을 통해서 담보대출로 나오게 되는 대출이고 이런 것들이 3가지로 대환하면서 전환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여러 개의 대출을 이용할까요? 이제 대출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대출, 담보대출은 한도가 적습니다. 한도가 적고 그래도 땅의 가치만큼 돈은 나오게 되지만 한 60-70%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땅의 가치에 비해서. 대신에 그만큼 한도가 적다는 단점이 있고 시설자금대출은 공사비는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이자가 비쌉니다. 1금융에서 하긴 사실상 어렵고 보통은 2금융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자가 높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공 후에
금리가 낮은 1금융권의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건물의 용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의 내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즉 현금의 유통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 상세한 흐름을 나중에 저희 시공 타임라인 함께 보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환하는 이유는 대출의 장점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준비의 첫걸음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문비용, 인입공사, 토목부대공사, 세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예산에 꼭 포함시키자. 그리고 30% 공사는 대출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자본, 즉 공사 금액의 한 30% 정도는 대략적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3회 대출 실행은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다. 최대 3회에 걸쳐서 대환하면서 진행이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토지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숨은 비용 중에 각종 인입비라든지 토목 기반 시설 마련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비용들은 사실 최소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비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를 구매하실 때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토지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지 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쉽고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홈페이지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토지 이음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 홈페이지를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 대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 홈페이지 안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주소만 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고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음을 검색을 하셔서 관심 있는 토지나 가지고 계신 토지의 그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여기 페이지는 저희 사옥의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그걸 보시면은 화면처럼 뜨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대라고 적혀 있죠. 여기 대라고 적혀 있는 지목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지목이 대가 아니라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은 건물을 당장 짓기는 어렵고 그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와 절차와 뜻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땅의 지역지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주택을 짓고 싶거나 아니면은 상가를 짓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행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 원하는 용도를 지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로 하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 항목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에 접해 있느냐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희 상담하러 오시면은 맹지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대지가 일부 도로에 꼭 접해 있어야 되는데요. 저렴하다고 해서 혹은 가지고 계신 땅을 가지고 왔는데 맹지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도를 끼고, 즉 개인의 소유를 가진 땅을 끼고 대지 구매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사도를 아주 비싸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든지 혹은 또 인접 대지와 이렇게 협의를 추가적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대지에 도로가 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여건들을 깊이 좀 파악하려면 이런 내용들은 통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꼭 취합해가지고 내 대지에 맞는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검토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지금 토지 분석 이벤트를 저희 설계팀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땅이나 혹은 가지고 계신 땅이 있으시다면은 주소나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고 이 땅은 이런 점이 있고 대지에 높낮이가 있어서 토목비가 들 것 같고 혹은 기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려서 제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에 두신 토지가 있으신가요? 땅이 높낮이인 내
레벨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대지에.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분명히 평지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경사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혹시 둘 중에 어떤 땅에다가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1번을 보니까 평지에 이렇게 주변에 집들도 있고 풀어도 좀 좋을 것 같고 차도 접근하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 산도 있고 앞에 물도 있고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런 느낌의 2번도 저는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취향 따라서 엄청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번 땅이 마음에 들어서 2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지를 골랐더니 아까 그 집이 얹혀져 있던 그 공사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어마어마해 보이죠? 공사가. 길도 닦고 산도 깎고 옹벽도 세우고 여기 지금 경사지에 또 파낸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사진만 봐도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런 것처럼 예산 안에는 내 건물을 앉힐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비용, 즉 이런 걸 뭐 토목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지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레벨이 있으면은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평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의 기초를 바로 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토목 비용이었고, 그리고 바로 기초 시공이 가능하고 그만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목비도 줄이고 공기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도 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심이나 그리고 택지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인데요. 도시가스라든지 배수라든지 수도 같은 기반 시설들이 잘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인입 비용에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사지 계획을 잘 잡아야지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 선 보이시나요? 이 노란 선을 기존의 땅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내 건물의 위치를 어디에 앉힐지 이 흙을 여기로 옮겨서 이제 절성토, 땅을 파내고 메워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잘 계획 단계에서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를 놓기 위해서 토목 옹벽 공사를 얼마나 높이느냐, 얼마나 낮추느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옹벽 비용이라든지 옹벽에 물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공사비는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겠죠. 추가 토목비가 있고, 그리고 토목 공사 후에 기초가 시공되기 때문에 기용 일정이 증가되게 됩니다. 공기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경사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제 토목비가 더 들 수는 있지만 설계만 잘하면 지하주차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멋진 경치를, 조망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돈이 더 드는 만큼 그 가치를 설계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경사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서 대지 선택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깊어지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지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잘 진행해서 설계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될 것이고요. 고민 단계에 계신 분들은 특성을 잘 한번 확인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마음에 쏙 드는 100% 만족하는 땅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위치라든지 인프라든지 그런 인입시설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땅들은 이미 가격이 비싸거나 또 매물이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죠. 모든 조건들을 100% 만족하는 대지는 드물지만 이제 여러 고민들 중에 한 두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이제 그 대지의 특성을 살려서 설계적으로 장점을 좀 극대화한다면은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민 마시고 이제 경험 많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설계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망의 오늘 하이라이트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융 로드맵, 은행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뉴스 보면은 스트레스 DSR이다, 뭐 가계대출 관리 강화다 해서 집 짓기에 어려운 시기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저도 경향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 담당자로서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대출 시장은 담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좀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땅값이 얼마니까, 땅값의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빌려주겠다라고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매달 얼마를 버는지,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집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 이런 것들을 더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전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소득에 맞는 정밀한 자금 로드맵을 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인데, 은행 심사역이 보기에 이 집은 이 어려운 규제를 뚫고도 빌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될 만큼의 도면이나 사양이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은행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믿어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 은행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대출 시의 주요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은행은 어떤 걸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몇 가지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볼 것 같은 항목들도 있어요. 보시면은 토지의 가치, 황금성이라 한다면은 나중에 되팔았을 때의 그 가치, 그리고 뭐 공사비, 위치나 면적 이런 내용들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볼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계획된 가치, 그리고 실제 시공사, 그리고 감정평가 이런 내용들은 좀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정말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제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건물의 용도라든지 구조를 어떤 걸 썼는지 이런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린 뒤에 한도를 측정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좋은 스펙을 쓰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공사를 완료했는데 은행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은행에서 평가해준 한도가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내 집이 가치 있는 집이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어필을 하는 게 어떤 든든한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집에 사용된 스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획과 같이 실제 시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근거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해서 내 집의 가치를 알아주는 은행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은행이 실제로 제출했었던 근거 자료들을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기준 수업인데요. 이제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곳, 마감재를 받으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에너지 전략 기준에 부합한 단열재를 선정하고 혹은 그 이상의 스펙이 되는 단열재를 사용하였다라고 어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집들이 되려면은 옷을 잘 입어야겠죠, 집도. 이제 여기 보시면 도면에 상세도를 통해서 저희가 시공 디테일을 표기를 하고, 그리고 단열 성능에 맞는 제품을 성적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 내역서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도면에도 표기가 잘 되고 거기에 기준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실제 일지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시공을 정확하게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계상 진행되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면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된 내역서의 그 사양들을 확인을 한 후에 시공된 그런 자재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외부에 마감되는 사양과 품질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에서 가져온 자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에다이, YKK 이런 내용들을 쓴다고 글을 올려놨었는데요. 자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이 주택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특화된 기성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그런 자재들을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구성이나 마감적인 디테일이 기성 제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마감적인 퀄리티가 그리고 유지 보수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그리고 수입 자재를 쓴 것과 같이 그리고 특정 브랜드들, 스타코의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브러쉬 마감을 사용했고 그리고 리얼 징크를 사용했고 내부도에 어떤 걸 사용했고 이 부분들을 이제 특정 브랜드들 명확하게 기입을 해서 이제 견적서상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부분들이 시공이 되었구나라고 은행이 판단하게 됩니다. 설계적으로도 평가를 받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는 도면을 보게 되면은 이 집이 고급 주택이구나. 이런 것을 느낌으로 탁 와닿아야 되는데요. 이제 효율적인 동선이라든지 명확한 평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급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명 방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방의 개수대로 대출 한도를 깎는다는 그런 내용 아마 대출을 알아보시다 보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방 개수만큼 대출 한도가 깎이는 법이 있습니다. 좀 피해가기 위해서 설계 단계
때부터 건축주분이 꼭 필요한 규모를 제한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방 분리를 피하거나, 여기 보시면 서재로 표기하거나 혹은 다락이 되거나 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제한을 드리고, 혹은 꼭 필요한 방의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은 방은 채워넣되 감정가를 높여서 이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안정성인데요. 저희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내진 구조 설계 확인서가 있고, 중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렇게 구조 설계를 맡겨서 구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진 구조가 적용이 되고 오랜 기간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감정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근거 자료들은 사실 개인이 준비해서 이제 증빙해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없으면은 혼자서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해 가지 못한다면 같은 규모의 집이라도 대출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자재를 쓰면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집이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다 좋은 걸 쓰겠어요. 이제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산 내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출 심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분입니다. 자, 같은 집인데 대출이 더 나오는 이유, 검증된 시공사, 근거 자료의 명확함,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디테일, 즉 시공사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예산 타임라인 잡아보기입니다. 실제로 작은 계획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는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수미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사 납부 대금을 5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착공 때 보통 계약금 10%, 그리고 초기 때 공사 시작할 때 20%, 골조 완료할 때, 외병 완료할 때, 그리고 공사 완료할 때 뭐 30, 10%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되긴 되지만 5단계 나눠서 요 정도 통상적으로 비율을 나눠서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의 시점을 함께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착공 전에 토지담보대출, 그리고 착공 후에 시설자금대출,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제 계약 시점,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할 시점에는 토지담보대출을 이미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때문이죠.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한 상태여야 되고요. 대금을 다 치르고 남은 현금으로 설계비, 잔금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비, 인허가비, 면허세, 뭐 측량비, 가중인입비 이런 부분들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은 자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하게 계약금까지 냈다 하면 시설자금대출로 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제 시설자금대출을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요즘 상황이라든지 동향을 보게 되면 시설자금대출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은 사실은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시설자금대출은 받기에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비용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 자금을 대출을 받지 않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자기 자본으로, 이제 토지 담보대출의 그 금액으로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최소 30%의 자기 자본보다는 더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금 치르는 비율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 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지금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까지 실제 가지고 계신 자본이라든지 그런 것들 납부 상황에 맞춰서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실제로 지금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건이 돼서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가장 크게는 종합건설 면허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건 면허가 있어야지만 시설 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금 10% 이 금액을 꼭 자기 자본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출금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를 건축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 자본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은행에서는 토지 담보 대출의 비용으로 계약금을 내게 된다 한다면 이 공사가 대출금이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자기 자본으로 이만큼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판단 기준으로 잡는 게 계약금 10%입니다. 공사비의 현금의 30%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 게 그게 심사의 기준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설 자금 대출이 자기 자본 30%가 심사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설 자금 대출을 받고 공정별로 대출이 승인이 나게 되면 공정별로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공사
공사 시작할 때 공사금을 받고 그리고 골조 완료 시에 받고 이런 단계별로 공사 비용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꼭 필요합니다.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꼭 필요한데요. 이 취득세가 이제 공사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3.16% 나오게 되는데 그 대출금은 꼭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현금으로 준비를 못 하신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용은 꼭꼭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시설자금대출보다 한도가 좀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자금대출을 빌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를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의 방공제라든지 증빙서류를 원활하게 제출하지 못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위험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3가지입니다. 작은 계획 속 숨은 비용, 자기 자본과 대출의 흐름, 그리고 지배 가치는 근거 자료로 만든다. 이제 숨은 비용을 체크하고 내 땅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현금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집 짓기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여정을 다 혼자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언제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다음 세미나는 마지막 회차인데요. 설계 담당자가 들려주는 절감의 기술입니다. 최고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본 내에서 가성비 넘치는 자재 선택, 그리고 버리는 공간 없이 컴팩트한 설계,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편견을 깨고 내가 효율적이고 이것만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에서는 시공사도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은행은 이게 공정 중에 스탑이 되지 않을까? 공사가 스탑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돈을 빌려주다가 정작 건물이 중단되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공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실제로 공사가 원활하게 다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공사의 이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출받을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그 대출 심사 기준에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가격적인 면은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산 수입제가 아니라 국산 자재보다 비싸다고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국산 자재도 요즘 워낙 좀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일본 자재가 무조건 수입 자재가 비싸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자재들이 주택에 정말 잘 맞는 제품들이 잘 나오고요. 수미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국산 자재보다 좀 더 저렴하게 혹은 동일한 가격에 높은 등급의 자재를 수입해올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수입 자재를 좀 권장하기도 하고 그런 자재들을 실제로 만져보게 되면은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건축주분들도 많이들 만족하시고 자재를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답변이 되셨나요? 이런 자재 같은 내용들은 다음 세미나 때 아까 절감의 기술을 말씀드릴 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일정은 수미가 소식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